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 정지라는 기사입니다. 인천 검단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책임을 물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부실 시공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10개월 영업 정지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선 과도한 징계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1. 물고기 조사 이틀째 삼중수소 문제없어.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틀째 일본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물고기 조사를 이틀째 했는 삼중수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염수 방류 이후에 검출이 안 됐다, 미검출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 전문가의 얘기는 삼중수소 말고 다른 방사성 핵종도 좀 검증해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중국 정부에 이어서 민간에서도 노재팬, 이 일본산 불매 운동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라임 주범 자금 25억, 민주당 관련 인사에 흘러갔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라임 금감원에서 재수사를 얘기를 하고 김상희 의원한테 뭔가 특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억 6천만 원을 받은 민노총 출신,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요.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라임 펀드 자금 중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에 투자된 300억 원 중 19억 6천만 원이 민주노총 출신 사업가인 장모 씨에게 건네졌다. 근데 장모 씨,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외곽 조직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25억인데 지금 19억 정도만 나왔죠. 민주당의 한 지역 도당 후원 회장을 지낸 전모 씨에게도 5억 3천만 원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라임 관련해서 직접적인 정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이 민주당 관련 인사한테 흘러갔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 쪽으로 더 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뉘앙스를 지금 담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라임 관련해서 계속 수사 속보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 폐암 유발 가능성 첫 확인입니다. 네, 지금 가습기 살균제 지금 관련해서 국내 연구 결과가 이런 내용이 담긴 이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장기간 저농도 노출 때 세포가 변화하는 게 보였다. 폐암 사망 200여 명이 구제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이 된다라는 건데,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폐암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폐암 사망 200여 명도 구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희망이 보이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청년 백수 126만 명, 넷 중 한 명은 집에서 그냥 있어요 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이 대졸자 평균 10개월 동안 취준생 생활을 한다라는 건데 61%는 취업을 위해서 학원, 도서관을 다닌다. 그런데 빈 일자리는 또 21만 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라는 거. 고학력 백수 시기가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추석 때 돈 쓸 곳 많은데 물가 다시 3%대 가능성. 네, 사실 추석 때 말고도 돈 쓸 곳은 늘 많죠. 네, 돈 쓸 곳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물가가 내려가는 거는 기사로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물가는 늘 오르기만 한다. 추석 맞아서 물가가 다시 또 3%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농수산물 값이 등이 뛰어서 중산층도 지갑을 닫아서 내수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안세영 셔틀콕 여왕 올랐다. 네, 좀 전에 물가 기사 보고 약간 좀 침울했었습니다만 상당히 기쁜 소식을 또 월요일 아침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 한국 선수 첫 세계 선수권 단식에 우승을 한 건데요. 지금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어제 있었던 2023년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이 있었는데 여기서 2대0 완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 선수권 단식에서 우승을 한 게 우리나라 남녀 통틀어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 선수권 대회가 생긴 지 46년인데 46년 동안 한국 선수가 단식에서 우승을 한 게 처음이다. 새 역사를 그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참 가슴 뿌듯한 좋은 소식으로 월요일 아침을 시작을 해봅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기사 같이 볼까요? 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때렸다라는 기사입니다. 아까 일면에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국토부가 철근이 누락된 이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이걸 시공한 GS건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10개월 영업정지를 처분을 내렸다는 건데 요 얘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안전을 저버리고 또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번에 적용되는 이 규정은 그냥 영업정지 8개월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좀 더 정도가 경미했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은 그렇게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법상 대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주처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H 책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발표한 이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그것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10개월이라 그랬는데 왜 8개월을 얘기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지금 이 국토부 장관의 직권으로 얘기를 한 게 지금 8개월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안전점검을 좀 불성실하게 했다라는 사유로 서울시에 요청을 한 게 또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합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10개월이다. 그래서 영업정지 10개월이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톨레랑스. 계속해서 발주처는 왜 빠졌는데 법상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원희룡 LH는 가장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될 거다. 별도로 좀 따로 발표를 하겠다. 우리가 LH 책임 부분은 더 꼼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또 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근데 문제는 큰 문제인 건 맞는데 사망자가 있는 건 아닌데 그것 치고는 좀 너무 센 거 아니야? 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징계 수위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이제 징계 수위는 이제 최고의 수위를 때렸다고 봐요. 근데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고요. 네. 사실 대한민국 전국에 그냥 많은 사업장을 갖고 있죠. 근데 10개월 정도의 어떤 영업 정지면 향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GS건설의 존폐까지 생각할 정도로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에서 이제 수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네. 기존에 있던 인력, 장비 그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물론 기존의 시공주인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마 일벌백계 생각을 하고 저런 조치를 내렸다고 보는데 물론 지난 광주 학동과 관련해서 그때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17개월인가 16개월인가 영업정지 처분 내렸어요. 근데 광주 학동 때는 17명이 그렇죠. 숨졌거든요.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네. 지금 아까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관용 원칙을 이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해서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네. 거기서 청문도 해야 하고 의견 절차를 또 취합을 해서 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또 그걸로 해서 또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GS건설에서는 이걸 과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GS건설에서 또 소송을 제기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영업정지 기간이 이제 단축될 수도 있어서 소송 기간은 좀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지금 아마도 GS건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는데 같이 좀 비유 과정에서 나온 게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광주 학동 붕괴 사고 때 그 모습 좀 같이 보고 올까요? 네, 지금 보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아, 광주 학동 붕괴 사고가 뭐지 생각을 하셨었던 분들 영상 보면 아마 바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저 건물이 철거 중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거 중에 이게 한쪽으로 무너지면서 그 바로 앞에 있던 버스 정거장을 덮치고 또 그 버스 정거장 앞을 지나가던 버스도 같이 덮쳤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사상자가 많았다. 17명이 숨진 상당히 좀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저희 이 광주학동 붕괴 사고 그때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시에 영업정지 8개월 그리고 아까 이번 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8개월에 서울시의 이 안전관리 제대로 안 한 그 사유를 물어서 2개월을 추가로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0개월인 건데 그때는 같은 사유로 8개월 총 합쳐서 16개월, 1년 4개월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여 원을 납부해서 그냥 대체를 했고요.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으로 한 거는 현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학동 그 철거하는 건물 붕괴 사고 말고 아이파크도 있었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도 영업정지 얘기가 있었는데 요건 아직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그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 중에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주원규 의원님. 네. 이번에도 뭐 10개월 영업정지, 무관용이다 하지만 과징금에다가 가처분하면 또 쓱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예방 차원이라든지 경각심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원희룡 장관께서는 아주 주요한 발표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업정지 10개월이라는 것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 수위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상징적 의미는 강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변호사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게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은 또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시간을 벌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사실은 지금까지의 영업정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서요. 네. 이 부분은 지금 행정부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건설 설계와 감리 단계에서부터의 그 법령을 강화하는 건설산업안전보건법의 그 손질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산업개발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네. 어떤 날카로운 잣대도 그리고 성찰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상징적으로 이것이 발표된 거에 원희룡 장관님의 그 조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메시지는 제가 존중을 하지만 네. 이게 또 일각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현재 검단 아파트 재시공에 대해서 그 입주민들이 협의를 지금 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협의가 LH하고 GS건설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벌써 발표를 해버리면은 과연 GS건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거는 지금 재시공을 앞두고 있는 이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이 우선이 해결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지금 영업정지에 대한 것만 먼저 발표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과연 정무적으로 매끄럽게 그리고 이 재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우선 변제나 우선 보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아직 이 GS랑 LH랑 관련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완벽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좀 너무 빨리 발표를 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GS가 좀 열심히 다시 재시공을 할 의지가 생기겠느냐. 뭐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이 나온 얘기를 보면 뭐 가처분 얘기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고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GS건설의 입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GS건설 적정성 검토 후 청문 절차에서 소명을 하겠다. 여기를 좀 같이 볼까요?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선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서 면밀히 검토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김병욱 의원님, 네. 이거는 가처분을 제기할 겁니다라고 사실 들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네. 네. 역시나 GS건설 측도 과거의 사례처럼 그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앞서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초기 단계부터 이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원희룡 장관 또 얘기를 했는데요. 네. LH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히 시공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더 LH 자체를 좀 더 철저하게 좀 개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원희룡 장관 얘기처럼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좀 철저히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번 결정 어제 국토부에서 회의를 열고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이수진 의원님, 왜 원희룡 장관이 일요일인 주말에 회의를 열고 이걸 결정한 것일까? 금요일도 있고 아니면 지나고 오늘 월요일도 있는데 굳이 일요일은 어제 회의를 열고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 원희룡 장관께서는 행정 공무원보다는 약간 정치 공무원 같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네. 실제로 이 사안이 좀 엄중하긴 하죠. 예,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광주 학동부터 시작해서 또 아이파크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안전 불감증, 기업들의 책임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또 벌어질 것인가, 이런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는 돌아가신 분이 없었지만 지난 광주 사고 때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또 아이파크 때는 노동자 6분이 사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국회에 건설안전 기본법, 특별법이 지금 여전히 계류돼 있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참 많이 했는데 여당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건설안전, 특히나 불법 하도급 문제 여전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에는 정관 예우까지도 겹쳐가지고 국민들께서는 이 건설 자체가 아주 비리온상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정부에서는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안 자체가 좀 시급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또 회의를 열어서 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좀 센 발언, 이른바 센 발언으로 약간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에 선 경우가 최근에 좀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를 같이 묶어봤는데 좀 들어보고 실까요?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아침에 깰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경험했구나.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국가적인 또 한 번의 재편, 이때 우리가 다른 것 모두 제껴놓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전국 교체의 한 단계 전진, 한 단계 정권 교체의 강화, 이것을 이루어내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실세 장관이란 평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좀 이목이 쏠리는데 좀 어떻게 보면 센 발언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모습들을 좀 같이 보셨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센 발언이 나오니까 지금이 또 총선을 앞둔 시기죠. 그래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총선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건 제가 OX 질문으로 좀 여쭤봅니다. 원희룡 장관, 이번 총선 나온다. 하나, 둘, 셋. 여기에 만장일치 다 나온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김병욱 의원님. 네. 원희룡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온다.
언제쯤 그러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원희룡 장관 본인의 의사보다는 저희 당 입장에서 원희룡 필요한 장관의 인재다. 총선 출마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네. 우리 정부 운영 과정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없는 시기를 택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일부러 정치적으로 최근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니냐 앞서 그런 좀 비판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네. 민주당 측에서 원희룡 장관을 두고 뭐 대통령과 가깝다거나 차기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거나 이런 인식하에서 좀 더 과도한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 그게 더 정치적으로 좀 더 이슈와 논쟁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그 아마 지금 총선 특히 이제 수도권 경기가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기론이 나오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총선에서 얼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대로 가서 정말 수도권과 경기에 어렵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희룡 장관의 출마는 이제 상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굴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총선을 네. 치르려고 하면 특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원희룡 장관 둘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장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장관이 누군지는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원희룡 장관은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또 뭐 제주 도지사랄지 이제 행정 경험이 있어서 네.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도 자기의 색깔, 자기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고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어느 정도 각인이 많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다음 총선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출마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아마 출마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마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뭐 국토부 장관에서 하는 역할 네. 또 그러한 표현, 언어 이런 걸 보면 당연히 본인은 이제 총선과 관련되고 다음에 이제 대권과 관련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지금 원 장관의 발언, 뭐 표현, 수위 이런 거를 보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네 분이 다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언제 나오느냐가 또 관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